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적용할 게임의 룰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더정치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정개특위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직업 네. 출범이에요. 네.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네.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 출범은 이때까지만 해도 순항할 것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2주 후에 노회찬 의원이 갑자기 별세를 하게 되면서 정개특위는 이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돌연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정의와 평화 모임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었으니 네. 정의당을 정개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실제 주장은 정개특위가 원래 여야 9대 9 동수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야당 몫으로 정의당의 한석을 배분을 하게 되면 정의당은 범여권에 속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9대 9가 아니라 10대 8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실질적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민주당 입장에 항상 늘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제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격 이제 주장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정개특위가 한 90일 가까이 난항을 겪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8,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 바른미래당이 2, 민주평화당이 1, 정의당이 1, 이렇게 해서 여당 8, 야당 10 이렇게 조정이 돼서 마침내 정개특위가 구성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장이 또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교섭단체 지위가 이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한 게, 민주당에서 이제 숫자는 양보를 했었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만 제출을 하면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위원장 선출하고 출범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잘 명확히 왜 안 내는지 설명을 잘 못하고, 심상정 의원이 나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여기 한겨레 인터뷰에 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당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출범을 했으니까 이제 잘 돼야 되는데, 8대 6대 2대 2죠. 저는 이 위원들 면면을 좀 네. 봤는데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각 정당의 논객들, 네. 뭐, 이빨들. 그렇습니다. 말펀치가 센 사람들이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였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뭐 이철이 이런 사람들, 논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네. 사람들이죠.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장재원 이런 분들, 당내에서도 이제 빅마우스 통하는 네.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굴러갈까 싶고요. 또 김동철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네. 거물이죠. 또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인데 이분도 이제 당 대표급 그런 정치인이죠. 또 바른미래당의 김정식 의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면면이 만만치가 않고요. 이게 이제 심상정 위원장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라는 게 이제 위원회 구조고요. 네. 위원들이 합의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과연 의견 조정이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미을에 장석춘 의원이 들어가 있고, 이분은 네. 이제 TK 쪽을 아마 대변을 할 겁니다. 반면에 정양석 의원, 장재원 의원 이런 분들은 수도권하고 네. PK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다르죠. 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과연 이 위원회 안에서 좀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아주 중진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박병석 의원, 원행 의원, 이 사람들인데 거의 뭐 국회의장, 부의장 이런 정도 급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네. 이 중진 의원들이라 이제 막판에 타협안을 만드는데 네. 이분들이 좀
좀 역할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약간의 기대감 같은 걸 가져보게 됩니다. 네, 네, 키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위원장입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고 진보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맡은 국회 위원장직이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심상정 의원은 이제 어제 그 첫 위원장 이제 추대되고 나서 첫 소회를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다, 숙명처럼 느껴진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2004년 그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첫 원내 정당이 된 이후에 진보 정당이 처음으로 맡는 위원장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또 심 의원 개인적으로도 그 3선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으로 맡는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맡을 수가 없었죠.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바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이 진보정당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4월달에 그 정의당이 민주평화당하고 공동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면서 네. 이제 처음으로 그 원내 교섭단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원구성 협상 때 그 심상정 위원장이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 이제 내정이 됐었던 거죠. 네, 네. 그랬다가 이제 노회찬 의원이 또 갑자기 별세를 하게 되면서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당초 합의한 대로 다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내지 못하면은 다음 총선에서도 이제 의석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숙명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또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면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국회 관례거든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하고 일시적으로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딱 20명 교섭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심상정 의원이 위원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숙명 이런 단어를 아마 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정말 필요한 목마른 곳은 이제 정의당이고, 근데 그런 정의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 그것도 이제 의미가 이제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할 선거제도 개혁이 이제 가장 큰 임무입니다. 지금 정개특위에 부여된 여야 막론하고 지금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비례성, 대표성, 뭐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비례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당 비례성이라고 하는 건 정당 득표율하고 실제 의석 비율하고 그 차이하고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제죠. 그래서 한 표는 지역구 인물에 투표하고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네. 투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이 34%였고 민주당은 26%였습니다. 정의당은 7%였습니다. 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계산을 해보면 네. 새누리당은 100석, 민주당은 76석, 정의당은 21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가져갔던 의석수는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 정의당은 6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이제 깨진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성이 매우 낮은 현재 선거제도 때문에 새누리당은 22석, 민주당은 47석이나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만큼 이제 과대대표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정의당은 15석이나 더 적게 가지고 가게 돼서 그만큼 과소대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성이 깨지니 결과적으로 또 대표성도 같이 또 이제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비례성하고 별도로 또 대표성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거 제도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구제이죠. 네,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등이 1등하고 아무리 수십 표, 수백 표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3표 차이도 있었어요. 예. 네. 그렇게 아무리 3표 차이 이렇게 지더라도 2등은 떨어지게 되고 1등만 당선되게 돼서 1등이 획득한 표 외에는 다 사표가 돼버리고 맙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 절반이나 그 이상의 표심들이 다 이제 당선을 못 시키면 네. 이제 대표성이 그만큼 이제 왜곡이 되는 그런 결과적인 효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표성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나 이런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지역의 경우에 그 국회의원 한 명을 한 개 군이 아니라 3개에서 5개 군 뭐 이런 데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매우 넓고 또 서로 멀어서 국민들 간의 그 정체성을 그 공유하지 않고 또 국민들 스스로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한다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성, 노동자, 농민, 청년 등에 대한 대표성을 현행 선거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대표성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아직도 농촌 지역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명 정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도시 특히 서울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뭐 한 20만 이렇게 대표하고 그 대표성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과거에 3대 1까지 허용하다가 지금 네. 2대 1로 네.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뭐 20만을 대표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5만을 대표하고 이런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대표성이든 비례성이든 완벽하게 이거를 보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여 나가야 민주주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그렇게 잘 들어맞는 그런 시스템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나름대로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제도를 어떻게 조금 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냐, 뭐 이런 과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각 당의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지금 어떤가요? 어떤 상황이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당론으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그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면 연동형 비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입장은 이제 새 선거제도로 이제 변화가 되더라도 그 현재 농촌 지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이제 유지되는 그런 방안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심상정 위원장이 그 한 얘기가 그 지금까지 좀 알려진 것들과는 좀 결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 심상정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각 당의 당론은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당대 당의 입장 차이보다도 의원들이 처한 조건에 따른 견해차가 큰 이슈다. 보통 각 당 당론을 먼저 정하고 논의하는 게 상식처럼 돼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뤄내려면 300명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정개특위가 의원들 간의 공론화를 효과적으로 할 방안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그건 안 된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때는 그것을 전제로 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의원들도 있고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상황을 이제 반영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그 선거제도 개혁을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로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당론을 정해서 당대당 프레임으로 가면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그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정개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앞으로 정개특위 진행 과정을 바라보는 게 하나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별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당론은 어쨌든 찬성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을 만나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당론하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현행 제도를 안 바꿔도 다음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처럼 다음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한 60% 득표율로 의석 한 80%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 네. 같은 걸 좀 은근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합니다. 네. 여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건 해봐야 그게 이제 제3정당 의석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처럼 좀 진보 성향의 제3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가 좀 복잡합니다. 네. 이게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 경북 쪽의 친박 의원들은 현행제도 유지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고 또 대구 경북 이런 쪽에 민주당 현재 여당 의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나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지난 지방선거처럼 다 뺏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기의 지금 현재 지역구가 어디냐, 또 정치적인 어떤 당내 계파가 어디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릅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정치개혁특위에 들어와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면면을 봐도 그런 것들을 좀 네. 안배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정유섭 의원이라고 좀 네. 나이가 많은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도나 선거 연령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언지 고민해서 여야 간의 컨센서스를 만드는데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말 한마디가. 사실은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자유한국당이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 2월 전당대회 즈음에서 네. 이제 이 정계 측위에서 이제 선거제도 개편 너는 이 시점하고 맞물리는데 잘못하면 이제 이런 이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면서 당이 깨질 수 자유한국당 있는. 자체가 네. 깨질 수 있는 정도의 그 휘발성, 인화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각 당 입장이 이렇게 일단 당론하고 의원들 생각이 다르고 또 같은 당내에서도 계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좀 하여튼 좀 간단치 않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당론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 공론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밀어보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더 어렵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정당이 한 3개, 4개 있으면 그 정당의 당론을 그래도 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게 쉽죠. 300명 의원들이 300명의 의견이 다 다를 텐데 그걸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다 연결되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다당제도 조금 이제 정착이 됐고 그 3, 4당, 뭐 5당까지도 이런 선거제도 개혁을 아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뭐 거대 양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정개특위 이제 어제 첫 회의 열고 첫 시작이니만큼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행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또 입법부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어제 이제 정개특위 첫 회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은 느낌이 좋다, 압축적이고 실속 있는 대화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학용 그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결정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택의 문제다. 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속도전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여야 간의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도입하기로 한다면은 이제 최대 쟁점은 의원 정수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 세비 그 동결을 전제로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330명으로 늘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60명으로 늘리는 그런 이제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구 선거를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할지 아니면 뭐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이런 것도 주요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정개특위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1안, 2안, 3안 뭐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의원들의 이제 중지들을 모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요. 일단 예, 첫 출발이 분위기가 뭐 괜찮은 만큼 예,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겨레 더 정치 인터뷰 할 때 정치인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당이론에, 네. 당이론에는 공감하는데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될 것 같냐 현실적으로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이 현역 의원들은 현 선거구제로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선거구제에서 다음에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뭔가 좀 정치 지형이 좀 변해도 이를테면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도 뭐 잘못하면 우리 당이 몰락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될 것이다. 왜? 지난번에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의 현역 의원들이 이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기득권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핑계를 대가면서 이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조금 더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사실은 정치 개입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의원 정수를 좀 늘리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려운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면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불가피성을 납득을 시켜야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까 말까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나는 찬성인데 잘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좀 더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제도 개편이 쉽지가 않은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가 1988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1로 3김 네. 총재 시절에 제도에 이제 합의를 보고 변경을 한 건데요. 그때는 총재가 국회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공천권과 정치자금 배분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죠. 1로 3김이 수선거구제 변경으로 합의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두말 없이 다 거기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총재가 없습니다. 또 지금 당대표나 현직 대통령조차도 공천권이나 정치자금 배분권을 갖고 있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당의 주요 지도부에서 합의 각서를 썼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제도 변경을 하겠다. 그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과연 그게 통과될까요?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이렇게 선거제도를 바꾸면 내가 다음에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 과감하게 반대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약간 신중론 저는 이쪽에 서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그 가능성이 예술입니다. 네.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어두운 밤길에서도 또 길을 찾아내서 가는 이런 창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 또 기대를 완전히 접을 필요는 없고 좀 잘 되도록 언론에서도 좀 애정을 갖고 지켜봐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민의 국민들의 뜻은 확실하니까 국회가 정치인들이 그걸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겠죠. 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욕만 할 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좋은 국회의원을 뽑도록 이젠 정말 제도를 확 뜯어 고쳐야 할 때입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